먼저 2014년도 국제 모터쇼 참가에 좀 참석하시고 또 해양안전 컨퍼런스 그리고 2부 행사에 해양 레저 안전 사례 및 마리나 전문 인력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 시간은 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신 부분에서 좀 편안하고 또 제 강의를 통해서 뭐 한두 가지라도 좀 이렇게 인식의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활하는 해양 레저 생활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국제 해양 사고 사례와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동일기술공사의 서경환 감리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에서 먼저 국제 해양 사고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사례 하면 현재 최근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각종 매스컴 보도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난,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인명 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선박이라든가 해양 부분에서는 좌초 그리고 뭐 충돌 그다음에 화재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례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화 사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사건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파를 좀 참조하시고 원인이라든가 교훈 이런 부분은 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뭐 한 17,000톤 정도의 시멘트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된 그런 사고입니다. 저희들이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 중에 화재 부분이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인명사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실에 있던 뭐 기관원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열기와 연기 때문에 이제 방향 감각을 잃고 선실에 이제 갇혀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고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원인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선박 일단 일반적인 선박 배에 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방화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이타닉호 이런 사례도 묻지만 방화 구역이라든가 수해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방화 구역들이 목재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화재가 확산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화장구 보관 창고가 갑판산상 거주구역 입구에 이제 근처에 위치는 했지만은 비상탈출구 이런 부분이 비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도를 위한 형광띠라든가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 그래도 열과 뭐 연기 이런 부분에서 정신이 혼미한데 적절하게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의식불명으로 사망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00톤 정도의 이제 화물선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고 사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퇴선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배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퇴선을 하는 것이 인명 구조에 좋으냐, 아니면 배에 잔류하는 것이 안전하느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원이 좀 많았었는데, 일부 선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선원 한 16명 정도는 이 구명 뗏목을 이용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이제 8명 정도는 그 배에 남아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연 퇴선을 해야 되느냐, 본선에 남아있는 것이 안전하냐, 이거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여러 선례가 있겠지만 그 현장 상황에 맞는 오더의 처리가 가장 명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본선에 남아있던 8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근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이렇게 탈선을 했던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사태로 간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저희 매스컴에 나와 있듯이 선장이 이제 퇴선을 하게 되면 퇴선할 때에는 비상연락망 조치에 의한 연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난 신호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태선을 해서 이러한 배에 이제 표류를 하다가 결국은 임용사고가 발생한 그러한 사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원인과 교훈에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선장하고 기관장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맡은 사람은 화자를 차단하거나 뭐 진화 작업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시도하지 않았고 또 선수를 좀 안전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그 비상연락망에서 연락을 받은 선사는 선박안전관리 시스템 부정확성 이런 걸 촉발하기 위한 경기적 내부 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형식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훈에서 가장 밑줄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구명보트는 본선임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해야 할 시사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과연 본선에서 있는 것이 안전할 건지 아니면 퇴선을 감행하는 것이 구조에 안전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론상으로 갑론을박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현장 상황에 맞는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쉽게 표현을 해줬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선박을 도선하거나 그죠? 이렇게 하선하거나 할 경우에는 도선용 사다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선박에 정착을 하고 승객이 탑승을 하고 하선을 할 때에는 그러한 보조 기구들이 다 설치가 되겠지만은 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도선용 사다리를 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 승객이 아닌 그 배에 승선한 선원과 뭐 그다음에 선장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선장을 따라서 갑판원 도움을 해가지고 보트 위에 이제 이렇게 승선을 했는데 그 뒤따라오던 내린 사람이 이제 추락을 한 거죠. 도선용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거나 손을 잡은 것이 이제 부정확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탈락하면서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졌는데 하필 그때 이제 수영을 하려고 이제 몇 번 시도도 하고 뭐 이랬지만 머리가 물 밖으로 내밀지도 못했고 그때 이제 조류에 밀려서 순식간에 선미 부분으로 떠내려가서 뭐 이제 이렇게 실종되고 뭐 조치가 구해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인데요. 저희들 해상에서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도선용 사다리 이용해서 탈출을 하거나 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개인적인 뭐 부주의와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한 안전수칙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구명보트라든가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의식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도선용 사다리 사용 시에도 구명조끼에 대한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다. 결국은 우리가 육상을 벗어나서 해상으로 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장구, 개인보호장구 이렇게 하면 구명조끼나 구명보트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류에 밀려서 그렇게 사고가 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저희들이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에 이제 추락한 경우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뭐 바다에 여름에 해수욕 하다가 이렇게 조금 몸이 숨이 차고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수영을 들 했는데 푹 잠수되듯이 들어간다. 공포감이 밀려오죠. 또 심오하게 과도하게 하다 보면 뭐 경련도 일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뭐 이 중에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침착, 이 부분 참, 생명과 어떤 위험 요소가 같이 공존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에는 좀 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머릿속에 리마인드 돼 있으면, 그러한 행위가 실전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추락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죠. 난간이라든가 계단 이런 부분을 내려올 때 시야가 확보되고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어두컴컴하거나 특히 선실, 지하, 하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죠. 물론 소파에서 보시는 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런 건 다 잘 돼 있지만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전등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단이라든가 사다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설은 되어 있었지만 명확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추락해 넘어져서 하필이면 모서리 부분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도구로서 이러한 안전 이렇게 레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손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실수에서는 이렇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과 교훈에서 보면 계단은 가파르고 핸드라일은 계단이 반 정도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계단 상부에 한 5cm 정도 튀어나온 턱에 위험 표시가 여기에 또 없었고, 만약에 부딪힌다면 소프트한 부분을 좀 대서 처리가 됐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아서 사망사고로 이르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류삭을 연결하던 중에 이제 선원이 선미로 추락한 이러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있게 되겠지만, 일단 해상으로 가서 배에서 추락이든 전도든 어쨌든 배를 이탈하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명조끼 부분이 가장 근본적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박에 요트든 보트든 아니면 여객선이든 아니면 선어이든 어선이든 어떤 선박을 종류를 불문하고 탑승을 하게 되면 구명조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빛이 되어 있죠. 그런데 빛이 되어 있는 걸로만 인식하고 그냥 말죠. 그리고 행동은 선실부터 갑판 여러 가지를 다 움직이게 됩니다. 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명조끼가 내 몸에 착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구명조끼가 있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에서 갑판으로 또 위험한 부분 움직이거나 행동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방법이. 그래서 결국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자가 추락해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고 발생 중에서도 이번 매스컴에 나와 있던 당직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죠. 선박과 선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가 24시간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피로도에 따라서 당직 근무 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사례에서는 지금 그 항해사하고 일합사 이렇게 좀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이렇게 좀 당직을 바꾸어서 실시를 하다가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직에서 제외된 1등 항해사는 항내에서 하역 작업,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고 당직 근무조가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죠. 선교의 경계원이 배치되지도 않았고 규칙적으로 선의 측정 항로의 이탈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았으며 항로 이탈을 알려주는 경보 알람을 끈 채로 운항함. 이렇게 들으니까 세월호 비슷한 감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항로 이탈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평상시 운행할 때 소화전, 소화기처럼 이렇게 경보음을 좀 끄고 운행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관련 전문가, 그 일을 수행하는 직책가로서는 상당한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직 근무자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당직은 당직자가 필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의해서 수행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직 수행자는 유관 또는 모든 장비를 이용한 규정인 선방 감시하고, 그 다음에 선의 위치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알람 경보 장치, 반드시 경보가 울리게 되면 확인도 하고 체킹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부분에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원과 관련된 전문적 종사자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일수는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향,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충돌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상에서도 자동차, 저 차가 피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운전을 하죠. 그 다음에 교차로 특히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좀 부주의한 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차가 왼쪽으로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해상에서도 충돌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하다가 쾅 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모터쇼에 오셔갖고 훌륭한 다양한 모터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선박 항해를 할 때에는 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임의로 예측을 하거나 가상을 해서 운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이거는 뭐 여객선하고 어선하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여기 원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항 분리 방식을 표시하고 있는 해도 선내에 보여하지 않고 통항 투항들이 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여객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져서 항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적등을 통하여서 뭐 적절한 경고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도 않았고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뭐 협력 동작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육상 사고나 해상 사고나 이 충돌 부분은 임의의 판단, 임의의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트와 이렇게 충돌한 부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운항할 때 큰 배에 비해서 저희 요트, 보트 이런 부분들은 작은 물체에 불과하죠. 그래서 큰 배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트나 보트는 작은 물체이다 보니까 큰 배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는 있지만 속력의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근접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도의 차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요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카페리오하고 요트하고 이렇게 좀 부딪힌 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항선인 카페리가 유지선인 요트의 진로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일단 오산을 한 거죠. 또한 충돌 몇 분 전까지 양 선박이 충돌 진로를 항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설마 부딪히랴 뭐 속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요. 요트의 자연 선수 부분과 카페리 선수 부위가 상당한 충격으로 충돌했고 요트는 심하게 우연을 기울어져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었지만 결국 뭐 다행히 이제 선원들이 부상과 해영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지만 요트와 선박은 이러한 충돌 사례가 뭐 연안 지역 얕은 바다 지역에서는 빈도가 좀 작겠지만은 좀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되면 이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 쪽에서 이렇게 좀 보면 요트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목격 여부를 문의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작은 부위 같지만 내 배가 여기 있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내 차가 가고 있다. 경고등, 전멸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라도 내 자신의 위치 표시를 해야만 상대방에는 경고가 되는 것이고 그 경고를 통해서 서로가 협조해서 방향을 충돌하지 않도록 협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뭐 이거는 선박 계류에다가 부분인데 화물 터미널 시설과의 그 충돌 부분이죠. 저희들도 이제 요트나 관련 보트 이런 것들은 선박 계류장에 보통 이제 정박해서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는데 정박장에 계류장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 노선에 물론 속도가 적고 주의해서 이제 운항을 하겠지만은 충돌하는 사례가 또 좀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의 사례로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속 전진 상태고 속력이 줄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기관이 또 오작동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늦게 이제 정지가 되는 바람에 가서 충돌한 그런 부분이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교훈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취약한 필수품을 완전하게 조절하고 기능을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 시스템도 검토해야 되고, 중요한 뭐 결함들, 특히 결함이라 하는 부분들은 내 배의 결함일 수도 있고, 선박의 정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절차를 밟아서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다음 부분은 배가 이제 침수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구명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모두 이제 바다로 이제 뛰어내리고, 뭐 구명벨에 탑승도 하고, 또 바다에 빠져서 뭐 일부는 뭐 침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1등 항해사는 섬내 이제 다른 지점에 도착해서 그럴 때까지 3개월 동안을 혼자 이제 지내기도 하고 했지만 뭘 안 했다는 거죠? 비상연락망에 의하면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태죠. 예. 요거와 같은 사례는 뭐 다양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되거나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선장이 취해야 할 부분,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배의 침몰 원인은 과적이었습니다. 예, 과적. 결국은 실익을 위한 부분에서 인명과 재물, 어차피 손괴는 마찬가지인 건데, 과적으로 인한 실물 부분에서 과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가 침몰한 그런 사례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와 그런 선원과 여러 가지 조직적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배는 결국 침몰하고, 그 다음에 선원도 뭐 탈출해서 뭐 혼자 외딴 섬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살고 뭐 이런 사례로 되어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죠. 과연 실익, 물건이 우선이냐, 인명, 사람이 우선이냐. 그 다음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비상연락망에 의한 적절한 보고와 절차를 밟았느냐, 그 다음에 배에 대한 상태, 점검, 체크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 그 다음에 관련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고 사례 중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커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제 배에 승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전기, 설비, 배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뭐 안전시설이 뭐 구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표시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뭐 형광등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된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보트나 요트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처음에 발견은 연기나 냄새 이런 부분으로 사실 발견하잖아요. 연기가 타는 냄새가 난다, 또는 연기가 좀 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왕좌왕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배는 선장이죠. 기관 다 해서 보고 절차를 봐서 빨리 보고를 해주고 그 내용을 아나운스 해줘야죠. 예. 우리는 그러한 방송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한 걸 발표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 그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뭐 형광등 하나 이렇게 좀 뭐 소리 나고 좀 연기 끓음 냄새 나고 이렇게 된 그러한 경우였지만, 이 부분에 이거 해서 그죠? 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배로 옮겨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은 이렇게 좀 형광등이 전선과 주변 재질이 손상으로 인한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기적으로 결함이 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위호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잘 적절한 조치가 됐던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했던 해양사고는 타이틀에서 좀 보듯이 국제해양사고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부끄럽고 많은 사고 사례가 있지만 그 선박 마력수 톤수가 아주 큰 거대한 배부터 선박에서부터 작은 요트에 이르기까지 사고는 뭐 우리나라든 국내든 국외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종류는 인명 살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충격이라든가 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류가 다 같은 종류의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장구가 제도가 구체적으로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인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그 다음에 안이한 생각, 괜찮겠지 이런 부분에서 초래되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사례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국제 해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몇 컷 이렇게 좀 교육과 훈련 개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방안을 좀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양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은 좀 무엇이 있겠는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은 해양안전 정책이 정책적인 부분 필요하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그 안전관리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겠죠. 다음엔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이든 그다음에 어떻게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든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상교통관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해양안전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 선박 톤수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10톤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늘 해 있다가 갑자기 20톤으로 바꿔버리면 10톤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고나 사례와 내용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해양 정책 부분을 제가 방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제시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서는 선박 기술 필요하죠. 항해와 관련된 장비 그리고 그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 교통관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일관성 있게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유기적인 체제를 이제 갖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절차,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원화되어 있어야만 정책이 되어 있어야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프로시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장비 운영 능력 향상 또 사각지역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해양사고의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해양안전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인데 연구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제도적, 정책적 관련 부처, 그 다음에 전문가, 수많은 매스컴과 내용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라는 거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구나 선박이 10톤, 그럼 10톤에 대한 개념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만 그에 따른 시설, 인원,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이규프트하고 거기에 대한 니드를 만족시켜 주는데 갑자기 20톤 바꿔버리면 시설, 인력,
다 바꿔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연안 해역하면 그냥 해수욕장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할 만큼 우리는 바닷가, 해안가, 연안 이 부분을 활용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양 사고 쪽으로 이렇게 연관할 수 있는 해양 레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기존에 이제 해양 레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수상 스키 이렇게 과거처럼 요 정도 하나만 얘기를 하면 수상 스키 하나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제도와 규율과 내용이 있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도 요즘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기상도 많이 나오죠. 그에 따라서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바다낚시, 이 부분도 뭐 해양 사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바다낚시뿐만이 아니라 해양 레저 활동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레저 기구를 이용한 레저객들, 그리고 연안 해역에 대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러한 뭐 활동들이 이제 증가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환경이라면 싫어하죠. 옷을 똑같은 색을 똑같이 입기를 싫어하죠. 좀 더 발전되고 독창적이고 개성있고 창의적이라면 이런 부분이죠. 신종 수상 레저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워서프라든가 오션 스쿠터라든가 웨이크 카이트보드라든가 이런 신종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에게 활용되고 이용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물, 이용하는 고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 사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수상스키를 예를 들면 수상스키를 탈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상스키 타러 가보지만 구명조끼 100% 다 착용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듯이 이러한 다양한 수상 레저기구 개발에 따른 그 각각의 매뉴얼, 각각의 프로시저는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한 운용이 되어야만 아무래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은 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출항을 하거나 선박이 이제 육지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던 이 부분이 해상교통관제센터 VTSE 운영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이 VTSE 운영은 일반적 부분에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VTS의 활동 영역이 아주 확대되고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부분이 통항량이 많은 해역, 이런 부분은 인근 해역에서 VTS 활용을 하는 인근 해역에서 더 멀어질다 하더라도 통항량이 많은 그러한 해역에 대해서는 관제 영역, VTS 영역을 좀 확대해서 좀 해주고, 또 그러한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식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필요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러한 VTS의 정보를 활용한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적극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에게 인포메이션 돼 있더라면 내가 그 부분에서 선박, 항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더 잘 대처하거나 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VTS의 운용이 좀 확대 시행, 그다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안전관리와도 직결될 수 있다. 사고가 나고보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훌륭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해안전정보의 연계로 효율적인 정보 활용 이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사고와 관련해서 기지국, 제주,
뭐 진도 막 말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축된 VTS하고 또 군부대에서 레이더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인접국의 VTS 이런 부분들이 소관부처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임무 기능 수행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특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연계가 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독자적 VTS를 개발 신설해갖고 다 설치하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러한 장비와 인원은 우리나라의, 그죠? 우리나라의 국민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개념으로 쓰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계 체계가, 사실 정책적으로도 풀어줘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게 된다면 유저,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는 좀 더 바른 효과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부분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차피 국제 뭐 해양 사고와 관련된 부분 뭐 다양한 사고 사례들도 한번 예를 들어봤고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지만은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 그리고 사고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안전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에 대한 이제 방안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해양안전 정책이 추진되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바다낚시 등 뭐 우리가 요트 뭐 많은 뭐 해양 레저 시설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새로운 신기종의 다양한 레저 시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레저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체계,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선박의 이동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비행기, 이런 항공, 공중에 뜬 물체는 레이더로 다 잡아내서 다 식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뭐 작은 요트에 이르기까지, 그죠? 물체의 움직임과 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그런 이동 상황들을 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추적도 하고 또 안전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 그런 정보를 주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갖추는 그러한 해상교통 관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방지하면 더욱 좋은 것이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적절한 조치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과 관련된 안전한 레저 문화 정착 그리고 선박이라든가 뭐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와 일반인과 여러 관심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좀 소중히 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제도화되고 정착화돼서 우리가 해양 문화, 레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마리나 전문 인력 교육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심상철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지봉진, 그다음에 이건 뭐죠? 발도.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의 심상철 사무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월 달부터 해서 기관 선정되고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4월 달부터 1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배경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운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산업은 일단 보시면 레저 선박의 제조, 유통, 정비, 그리고 레저 선박의 운항이나 관광, 그리고 마리나 항만의 개발, 운영, 보트쇼라든지 마리나, 그러니까 요트 대회나 레저 그 관련 종목들의 대회 등도 마리나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잘 다양하게 마리나 산업들이 있고요. 이게 특징이 고용 창출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융복합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마리나 산업 시장이 점점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잠시 침체됐다가 12년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 추세에 있고요. 보시면 세계 규모는 약 445억 달러. 근데 저게 이제 11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합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11년도 자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약 5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미국 외에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우승 이후에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마리나 산업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었다고 했는데 슈퍼요트 시장은, 그러니까 24m 이상이 되는 그 슈퍼요트는 최근 5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침체 국면 없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요. 13년도만 해도 약 355척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3.8조 원이고요. 이 중에 제조 시장은 이탈리아가 약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마리나 항만은 전 세계에 2만 3천 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레저 선박 시장이 가장 큰 북미하고 유럽의 마리나 항만도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약 570개, 그리고 중국이 89개 항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 마리나 국가가 관광 전략을 하나로 마리나 항만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중국 청도에도 1466척 규모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있고 함문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마리나 전체 계류 척수를 합하면 1650몇 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 개의 마리나 항만이 1400척이 넘어갑니다. 지금 두 개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거 이상 마리나 항만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싱가포르 정부는 슈퍼요트 유치를 위해서 리조트형 마리나 항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에 많이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국내 마리나 항만 위치도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저기 경기도에서 보시면 제부 마리나가 있고요. 제부 마리나가 나름 국내에서 큰 규모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리나 항만입니다. 전체 규모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고요. 현재 그 30개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마리나 시장을 보시면 07년도부터 약 5년 동안에 레저 선박 등록 현황은 3,944척에서 10,000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6배가 증가를 했고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조종 면허 취득자 수는 최근 5년 동안에 약 2.1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마리나가 약 30개가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본의 20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국내 마리나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내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은 적 없이 그리고 요트 선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와서 레저 선박 운항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로 서비스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부처에서도 마리나 관련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에도 보시면 레저 선박 제조 부분인데요. 청년 벤처 인큐베이팅 지원이라고 해서 레저 선박 제조 쪽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육부도 레저 선박 설계, 인력 양성 부분에 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조 분야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요. 그 단기 일회성 사업들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도 그 IMI, UAS, 영국, 호주 등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다 갖추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리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3년 10월 31일 날 저희 마리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시면 레저 선박 대업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수상 레저 사업이나 유도선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5톤 이상의 레저 선박을 빌려주거나 운항해주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수상 레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바나나 보트라든지 해수욕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놀이, 그 래프팅 보트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쪽 규제보다는 저희가 완화된 형태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트를 가지고 구역을 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특정 항에서 출발해서 다른 항까지 이동을 한다거나 제주도 일주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서 그런 사업들도 하시고 싶다. 뭐 국내 연안에서도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목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간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지금 법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레저 선박 대업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국내 레저 선박을 소유하신 분들이 보통 그 소유한 배를 타시는 게 1년에 약 15일 정도밖에 타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월, 15일을 그 계류장에 마리나 항만에 계류시켜 놓는 건데요. 근데 한 달을 계류시켜 놓는다고 할 때 그 비용이 그 항만별로 약간은 이제 비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45만 원에서 약 6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그 계류 비용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류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관리 비용도 물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특정 관리해주는 분한테 맡기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고가의 레저 장비가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너무 이제 활용료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레저 선박 대업을 만들어지게 되면 저 배를 가지고 관리해주는 분이 일반인들을 태워주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 사업과의 차이점은 규제 측면에서 보면 수상 레저 사업은 배가 한쪽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비상구조선이 있어야 되고요. 영업구역을 한정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몇 가지 규제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게 되는 레저 선박 대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신 저희 마리나 항만에 보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박혀 있고 계류장이 한 선석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선석에 대한 증명만 있으면 사업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트가 한 척이 있더라도 비상구조선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비상구조선이 없어도 되냐면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목포 마리나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국항에서 출발해서 비상구조선이 나가는 거는 안 맞죠. 이렇게 목포에 가까이 가서 사고가 생기면 목포에 있는 해경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비상구조선을 구비하라고 의무 조건을 주는 게 과도한 규제고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규제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저 선박 보관 계류업인데요. 마리나 항만에 정박시켜 놓고 저기 계류 비용을 받는 것도 현재는 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마리나 항만들이 저희 3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업이 없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 두 가지 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전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 두 가지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은 저에 해당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그 분야가 앞서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마리나 항만 운영입니다. 마리나가 마리나도 만들어지고 있고 30개의 마리나가 있는데 그 마리나 항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선박이나 계류장 관리, 그 선과대 관리, 그냥 일반 행정 이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마리나 항만 운영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레저 선박 운항 과정은 일단 이 과정에 참여하시려고 하면 그 레저 선박 조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정 면허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파워보트라든지 세일요트, 이게 보트 종류별로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저희가 레저 선박 운항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 선박 정비 수리 부분인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레저 선박 정비 수리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게 한진 SM이라든지 특정 이제 전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레저 선박 정비 수리는 어선들을 수리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레저 선박은 어쨌든 이게 고가의 그 해양 레저 기구고 그래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레저 선박 정비 수리 과정도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기 양성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성과인데요. 앞서 이제 두 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국마리나 산업 컨소시엄하고 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 그리고 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입니다. 내부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들이 몇 개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각 기관당 연간 1.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 기수당 그 성적이 가장 우수한 분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 예산 지원 금액이 적다고 이제 각 기관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가 더 되면 더 많이 지원하고 또 교육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은 일단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주간 해서 일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그 김포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곡항 그리고 김포에 있는 한진 SM 요트 수리소에서 정비 수리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자 현황 총 39명이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레저 선박 정비 수리 15명, 항만 운영 15명, 그리고 운항 부부는 9명입니다. 학생이 9명이고 일반인이 30명이었는데요. 이건 뒤에 보시면 목포해양대 쪽 비율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수하신 분들이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과정을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단 공통 과정은 3개 과정이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리나 항만 운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리나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뭐 비상 대응 주유소를 운영한다든지 마리나 개발 정책, 그 마케팅이나 경영, 설계 시공, 상하가 직접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레저 선박 운항 부분은 직접 각 장비들을 운항하는 걸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정비 수리 부분은 실제 엔진을 갖다 놓고 정비하는 것까지 실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이한 거는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은 CEO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저 선박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마리나 항만을 시공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오너분들이 오셔서 직접 특강을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직접 현장에서 취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39명이 이수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라마리나의 한 분, 한진 SM 700 요트 클럽, 그리고 요트비는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요트 차터 회사에 한 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일기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게 일단은 문제점이 취업 연계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약 10%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고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1년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치고는 4명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심화 교육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나 관련 업체 대상으로 이런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됐다는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 때는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매일 9시부터 20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게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솔직히 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또 교육생들이 귀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2기 과정 때는 교육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있던 분임 토론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을 약간은 축소를 했고 기본 교육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 대비해서 실습 장비가 부족한데요. 저희가 앞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각 기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장비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자체 가지고 있는 장비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 운영이라든지 정비 수린 과정은 인원을 갖다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교육을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그 3기까지 올해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약 100명 정도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기 과정은 6월 3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고요. 예, 다음은 목포해양대 산하협력단 컨소시엄 교육 과정입니다. 1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약간은 앞에 있는 그 한국마리나 산업협회 컨소시엄하고 교육 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거기는 2주 동안 주말 빼고는 이제 풀로 교육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평일날 주 3회입니다. 그래서 19시부터 22시까지 거의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한다고 시간을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그 주간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장소는 목포해양대에서 기본 이론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라마리나 현대요트,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전남 요트 면허 시험장, 그리고 목포마리나 중소조선연구원이나 한성 디젤 기공에서 정비 수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78명이 지금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치가 현재 비율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데요. 보시면 이제 항만 운영, 레저 선박 운항 쪽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 기관이 어쨌든 이게 유사하긴 하지만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강사 인력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약간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목포해양대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제주도 파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 관광대 김영 요트 투어에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기 교육 과정은 올해 9월부터 11월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앞서 이제 목포해양대 컨소시엄이 현재까지 교육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목포해양대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좀 못했고요. 마무리가 되면 2개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 정책 방향을 몇 가지를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교육 기간을 최소 1개소 이상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예산의 2배 이상은 증가시켜 보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 그리고 그 전남 전북권에서 교육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원도나 경상도 제주도에 파견 교육은 하고 있지만 전문 기관이 없어서 교육 기회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쪽 지역에 더 교육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개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 교재 개발을 추진을 하되, 근데 기관별로 추가 특별 교육을 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간 이제 포맷을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개 과정 외에 추가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리나 항만 운영, 레저 선박 운항, 정비 수리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과정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로 더 심화 과정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서 본인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바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특정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이분이 이걸 가지면 이 경력으로 인해서 바로 취업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국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인증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저희가
아직까지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신력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교육을 치른 다음에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 인증 제도를 가게 될지 아니면 협회 차원의 민간 자격증으로 가게 될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 내용에 보면 마리나 전문료 양성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기관의 사업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게 3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신규 전문료 양성, 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사업,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문료 양성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법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담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하기도 좀 더 용이해지게 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 있기 하루 전날 4월 15일 날 저희가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드릴 때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게 되고 어느 규모로 크게 될지 그거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정부 부처는 약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마리나 항만 개발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코트라든지 항만공사 등은 외국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직접 마리나 항만 개발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가 마리나 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트 수는 13년도 말에 1257척입니다. 17년까지 약 2만 척, 2020년까지는 약 2만 8천 척까지 늘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2,500척 가까이가 레저 선박이 늘었습니다. 고용 창출을 보시면 13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약 2,256명 정도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는 약 8,000명의 추가 고용 인력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2020년에는 약 12,000명 정도가 마리나 산업 쪽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순증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17년까지 약 1조 원, 2020년까지 1조 5천억 정도가 이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이 있는 걸 역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저희 부가 항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해양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리나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질문 말씀하십시오. 레저선박 대화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계류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언제쯤 국회의든 뭐 알까요? 예. 일단은 6월 내에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기는 조금은 힘듭니다. 근데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관련된 법률이 우선 통과되는 걸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6월달 목표로 6월달 중점 추진 법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점 추진 법안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6월달에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자격 조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게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저 법이 시행되는 거는 이제 6개월 이후가 되는데요. 이번 6월 달에 통과되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시행령 시행규칙 내에 레저 선박 대업의 그 업 등록 조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없이
뭐 공유수면 계류 그 선석을 확보한 증명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 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 어떤 그런 일정이나 좀 모니터할 수 있는 건 어느 걸 참고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마리나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그냥 마리나 포털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 그 보고서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법이 통과되는 거는 공고가 됩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공고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한 정보들은 저희가 마리나 포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상황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저는 세안대학교 해양내자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김윤주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전문 인력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점들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국가 공인 어떤 자격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컨대 보면 아시다시피 인명구조하고 관련해서도 보면 뭐 해양 경찰청에 그 인가를 받았던 해면 그렇게 자격증을 발부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현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예. 어떤 수익 사업에 전환을 되다 보니까 교육 자체들이 보면 그렇게 완전하게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있고요. 예. 또한 현장에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하다 보면 국가 공인위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격 제도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더 효용성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세월호 사고도 있고 했으니까 국가 공인위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제도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 문제점 중에 이번 2차 교육 때 저희 학생들도 지금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예, 예. 지금 목포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 일정이 보면 어떠한 형태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렇게 배워가는 학생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 기간을 방학 기간이라든지 내지는 주말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교육 일정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 마리나 산업협회도 1기, 2기, 3기 교육 그리고 목포 해양대도 이제 2기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정도 학생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잡기는 잡은 겁니다. 근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국가공인 자격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려고 그러면 표준에 대한 교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지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개선을 하고 그리고 확실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전문의의 양성 과정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이게 3시 50분에 끝나는 건데 4시 10분입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해양 레저 안전사례 및 마리나 전문 인력 교육 소개 세션을 마치고요. 그 교육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그 기념품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희 반대편 403, 404에서도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